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티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토요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바 성취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다면 그 자체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건강 꼭 잘 지키시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내년에 정말 더욱 희망찬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도 사실은 감기 몸살로 어제 그제 굉장히 좀 힘들게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몸도 나아지고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2022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 부가TV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또 2023년 그래도 부동산 전망 정도는 해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부랴부랴 몸 씻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동산 가격의 생성 원리와 2023년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마지막 그리고 새해를 앞둔 이 시점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자, 경제학을 책을 보시거나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 수요 공급 곡선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죠. 시장의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수량을 결정하는 원리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보통 D로 표현을 합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은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죠. S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이 지점을 우리가 초과 수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이 구간을 초과 공급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급이 그대로인데 공급 곡선은 그대로인 과인데 수요 곡선만 위로 올라갔다.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겠죠. 이만큼이 가격이 상승하고 수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줄어들게 경우에는 거꾸로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균형 가격, 균형 수량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와 반대로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 곡선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만 늘어날 경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당연 하락하게 되겠죠. 반대로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이고요. 이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균형점을 찾아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그 원리가 되고 경제학의 기초적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에서도 이러한 공급곡선, 수요곡선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공급과 수요가 중요한 그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열정이나 그런 자산 구성비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이 부동산에서 말하는 공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분양 물량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어떤 부동산 앱이나 그런 것들 보면 입주 물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분양 물량이 공급이죠. 왜냐하면 공급은 시장에 팔기 위해 내놓은 그러한 재화나 물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정확하게는 공급 물량이 되겠고요. 입주 물량 중에서는 바로 매도를 내놓은 물건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되겠죠. 즉 신축 물량들, 그리고 구축 시장에서도 역시 매도 물량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구수 곱하기 5%를 유효 수요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 보통 950만 명이니까 5945, 5555 해서 47,500호 매년 한 그 정도가 유효 수요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의 인구수 곱하기 5% 정도를 하면은 유효 수요라고 통칭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수요가 당연히 기본적인 수요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부동산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거시경제, 부동산을 둘러싼 외적인 경제 요인들, 가장 큰 것이 유동성입니다. 바로 유동성은 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도 맞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저금리 상황, 특히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제로금리가 상황이 되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폭등장을 이끌어냈었죠.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동성 외에도 전세가율, 또 거래량, 미분양 여부 등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입니다. 기타 PIR, 주택 구매 지수라고 하죠. 그리고 금리, 이번에 하락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금리가 되죠. 그리고 국제경제 요인도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IMF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죠. 자, 그리고 정책도, 우리나라 특히 이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상승장에서는 규제책,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완화책, 그리고 아마 추후 완화책마저 잘 먹히지 않을 땐 부양책까지도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호재, 또 어떤 재건축, 재개발 호재와 같은 이러한 호재들은 상승장에서는 또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요에는 N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붙게 되는 것인데요. 이 N승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장 큰 것은 심리입니다. 즉 대중심리이죠. 이 대중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승장에서 급등장을 이끄느냐, 또는 하락장에서 급락장을 이끌어내느냐에 큰 요인이 되고요. 또 중간중간 언론의 어떤 펌프질도 큰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가수요, 직접 들어가 살지 않지만 갭투자가 대표적인 가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분뇨회 등을 통한 담합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번 상승장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쳤던 거죠. 강사들이 어떤 그런 선동, 펌프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장이 되면 이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바로 공급이 주로 부족한 지점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죠. 그죠? 아무래도 공급이 많은, 지금도 보시면 인천, 대구같이 공급이 많은 곳은 더더구나 맥을 못 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공급이 적게 되는 데서 상승장의 출발이 보통 시작됩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죠. 그리고 수요 면에서는 수요가 당연히 점점 상승의 기운을 받아서 수요도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유동성 면에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모든 면이 상승의 그러한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상으로는 상승장이니까 당연히 규제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수요의 N승이죠.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 이 급등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 급등기는 정말 이 급등기의 이 상승 추세는 아무도 못 말리는 백약이 무효인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도 어때요? 폭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생성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또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전설로 꼽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또한 이 주식을 통해서 굉장히 전설적인 수익을 거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에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에서 시세라는 것은 돈과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유동성과 대중 심리가 모이면 곧 상승도 하락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거는 주식시장, 아마 코인시장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 사이클 이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이분이 만든 가설 모형 중에 달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자산의 이동을 순환 이동에 대해서 설정한 그러한 자산 모형인데요. 제가 부동산 사이클 이론을 정립하는데도 큰 어떤 영감을 준 그러한 이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상승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너지의 이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 상승의 투탑이죠. 과거에는 강남 원탑이었는데 지금은 서초과 강남이 지금은 투탑이 됐죠. 그래서 강남에서 서초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의 흐름이 점차 흘러갑니다.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용산, 송파, 서울, 그래서 넘버 4죠. 서울 넘버 4고요. 과천과 성남, 특히 분당이죠. 이렇게가 대한민국 탑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이러한 에너지들은 계속 외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작,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구, 강동구 등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점점 더 안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계속 이러한 상승 에너지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에너지가 계속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상승장 속에서는. 왜냐하면은 갭 메우기, 갭 벌리기라고 하죠. 그리고 키 맞추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 넘버 원인데 성동이 강남의 가격을 거의 맞먹는다. 그러면 강남이 더 올라야죠. 그래서 다시 또 갭을 벌리게 되고요. 성동도 지나치게 갭이 벌어지게 되면 나도 그래도 강남이 10이면 성동도 나도 8은 돼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또 갭 메우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변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웃에. 그래서 그러한 상승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면서 갭 메우기, 갭 벌리기, 키 맞추기들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격 변화에도 어떤 시점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평가되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저평가 지역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 때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2023년 부동산 전망 그리고 영꿀족의 기회라는 주제로 이번 장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저는 2023년은 계속해서 하락장, 그것도 급락기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2022년에 하락장이 초입이었고 급락장, 일부 아직은 모든 지역이 아니지만 급락장을 보이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2023년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급락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연초에 지금 이미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각종 규제책을 내세웠죠. 그리고
아마 연초에 1월 달에 또 대거, 규제지역 대거 해제 또 그리고 각종 완화책을 아마 내보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완화책 속에 부양책까지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월 달에 그 완화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반등기, 즉 조정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즉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그래프는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탐욕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그런 심리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사이클과 한번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우리 침체기였습니다. 지난 장에서 침체기였고요. 이때 현명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명한 투자자가 바로 고수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고수들은 보통 이때 투자자들이죠. 이때 다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저점 언저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점 언저리. 저점이 이때죠. 저점은 정확히 이때고요. 저점 언저리, 저점에서 약간 더 밑에 쯤부터 투자자들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고요. 자, 저점을 통과하면서 어때요? 그리고 회복기가 옵니다. 이번 장이 시작이죠. 2014년부터 2019년 혹은 2017년, 8년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에 1차 급등기가 있었고 2020년, 19년에 잠시 정치기가 있다가 2020년, 21년 다시 2차 급등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를 회복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때는 주식시장에선 기관 투자가들, 어떤 저점을 확인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대중들이 서서히 참여를 합니다. 이때 보시면 저희도 2014년, 15년, 16년까지도 일반적인 투자자들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부터 서서히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던 분들이겠죠. 그리고 어때요? 2020년, 21년에 우리가 급등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의 인간의 탐욕 그리고 환상, 부동산 끝없이 상승한다는 그런 환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폭등장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정점에서는 어때요? 고점에서 새로운 논리들이 탄생합니다. 이번 장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새로운 논리가 뭐죠?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집을 사도 좋다는 논리였죠. 바로 2021년 즈음의 그 논리, 그리고 2022년까지 계속되는 그 논리 때문에 많은 영끌족들이 발생을 했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2022년부터 2023년까지를 아마도 내년까지는 급락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23년, 아마 길면은 2024년 초까지는 급락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 아마도 다시 침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U자형을 다시 한번 이제 상승장을 차게 될 텐데요. 침체장이 쭉 오게 되겠죠. 그죠? 회복장까지는 침체기가 계속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지점이죠? 지금 고점에서 지금 하락장이 2022년까지 2022년 초입부터 2022년 지금 하락장이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급락장 시작되고 있고 바로 내년에 2023년에 잠시 제가 주정장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등기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상승장 속에서의 하락, 또 하락장 속에서의 이런 상승은 바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난 2018년에 정부의 9.13 대책과 함께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조정기가 있었고요.
적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주동기가 있었고요. 하락기죠. 그리고 아마 내년에 어쩌면 반등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008년, 9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급락기 속에 잠시 반등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이 반등기가 있냐 없느냐의 변수는 금리죠. 금리가 내년에도 역시 또 우리가 베이비 스텝 0.25라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빅 스텝 0.5%에 아마 또한 급등기가 오게 되면은 이런 반등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다만 베이비 스텝 이하 금리가 멈추거나 혹은 올라도 살짝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이 있게 되면 그 안에 정부의 정책이 완화책이 강력한 완화책이 발표된다면 예를 들어 아마 강남 상거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기타 뭐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규제를 완전 해제할 경우 그 정도의 강력한 완화책이 나올 경우에는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반등이라는 거예요. 이 대세 하락의 흐름은 아마 꺾기가 힘들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또 하나는 국내외를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도 여전히 너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락장의 이 기운은 누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잠시 수개월간의 반등장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년에 초를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저는 거꾸로 이 기간이 우리 지난 장에서 들어가셨던 수많은 연끌족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출금리로 지금 본인의 소득을 넘어서는 또는 소득의 상당 부분 60% 이상을 50% 이상을 어떤 대출이자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 절호의 매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반등장에서 지금 하락장 속에서 손절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음고생 심하시고 그분들은 반등의 기회를 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도 역시나 하락장이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락장 속에서도 하락장의 초반 모습인 급락장일 가능성이 높고 잠시 반등의 기운이 나타날 때 지금 어떤 대출, 이자 그리고 지난 연끌로 인해서 어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매도의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점 혹은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지금 갈아타기를 위해서 일단 내 집을 먼저 파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락장에서는 내 집을 먼저 팔고 살 집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 집을 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파시고 잠시 점세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하락장 좀 더 지켜보시다가 저희 부가TV에서 늘 어떤 똘똘한 아파트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그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다가 적절한 타이밍, 그조차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갈아탈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직은 컨디션이 100%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마지막 날 그래도 한 번 더 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나와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내년 전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정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희망찬 한 해 또 여러분들 더욱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